때 소를 제기하면 변론을 열어서 판결로 마무리된다. 종국 판결 이런 개념을 가르쳐줬죠. 그 신급을 마무리하는 판결, 종국. 종국 판결이 꼭 확정 판결이라고 곧바로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1심의 마무리인 종국 판결에 대해서 항소, 상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정이 되려면 1심 판결에 대해서 판결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간 항소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봐서 항소가 없다면 종국 판결, 1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지만 만약 항소를 하면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한다. 이런 용어를 썼죠. 그러면 항소심이 다시 펼쳐지는 거죠. 1심에 있어서 마무리시켰던 종국 판결에 대해서 항소가 있으니까 항소심이 펼쳐지는데 그 항소심은 1심에 연속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라고 그랬죠. 항소심은 1심에 연속돼서 그 항소심의 구조에 대해서 형사소송에서도 배우지만 민사소송에서 그 구조에 대해서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속심이다. 연속되는 의미의 속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심을 일단락졌던 마무리된 판결이 항소가 되면 확정이 차단되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으로 항소심의 변론이 열린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이제 변론이 마무리되는 것을 변론이 종결된다는 얘기. 항소심 자체에서의 변론이 종결돼서 그때 당시로 판결을 2심 판결이 내려진다. 그럼 그게 어떤 건지 잘 보세요. 1심의 단계에서는 만약에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돼서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이 내려졌는데 항소를 한 와중에 항소심 단계에서 갚으면 항소심 변론 종결 시에서는 갚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갚았다면.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시점상은 1심 판결은 1심의 변론 종결 시에서는 원고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갚았다 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때 갚았다라는 지금 얘기는 원래 갚았는데 1심은 갚은 것을 인정 안 했다가 항소심에서 갚았다고 인정하는 뭐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말하는 건 1심에서 단계에서는 안 갚았다가 항소심 단계에서 갚았다면 항소심에서 애초에 갚은 것을 물고 늘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항소심 그런 정도에서 단계에서 갚았다라면 1심 판결은 어떻게 본다면 틀린 건 아니었었어요. 1심의 변론 종결시까지는 안 갚았었으니까 원고 승소였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본다면 1심 판결이 잘못된 거예요. 왜? 항소심 변론 종결시 단계로 봤더니 갚은 거니까.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경우에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가 있으면 항소심이 열려서 항소심 판결의 변론 종결 시에 볼 때 이 1심 판결을 예컨대 원고 손을 들어준 청구 인용이 잘못됐다라면 요것을 갖다가 취소시켜요. 항소심의 단계에서는 1심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취소되고 항소심의 변론 종결 시 단계에서 자기네가 판단되는 대로 판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만약 항소심에서 변제됐다라고 했을 때 1심에 원고 손을 들어줬던 것을 취소시키고 다른 쟁점이 없다면 이제는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거죠. 1심에서는 변제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 손을 들어줬던 것이 항소심 단계에서 변제가 되면 1심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돼요. 그때 변제됐다는 것은 원래 1심에서 변제를 했었다라고 다퉜지만 인정을 안 했다가 항소심이 손들어줬어도 뭐 그런 상황이 나오지만, 지금은 더 특이하게 얘기한다면 항소심 그런 즈음에 이제서 갚았더라도 1심 판결은 잘못된 거죠. 1심 판결은 어떻게 본다면 그때는 잘못된 게 아니었죠. 1심은 어느 단계를 갖고 얘기했냐면 1심 변론 종결시를 갖고 얘기했는데 안 갚았었으니까 원고 손을 들어준 건데, 항소를 하다가 항소심 단계에서 갚았다라고 한다면 항소심 변론 종결시 볼 때는 갚았기 때문에 원래의
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는 받을 권리가 이제 소멸된 거니까 원고 패소를 시키는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1심이 한 번 마무리시켰던 그 판결이 있으니까 그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거한다. 그래서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1심과 항소심의 상황 이해되겠죠?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으면 예컨대 항소심은 갚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그건 다른 어떤 별개의 채무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을 받은 거, 뭐 이런 싸움 같은 걸 하면서 상고를 할 수도 있죠. 상고를 하면 상고심에 가는데 항소심과 상고심은 아까 속심 관계가 아니고 사후심이라고 그래요. 속심이라는 구조가 아니라 사후심이에요. 상고심은 그러니까 사후심이라는 것은 변론이 연속돼서 열리는 게 아니라 일단락됐던 항소심을 사후적으로만 어떤 측면에서만 법률적인 해석 적용이 잘못됐다라는 이런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측면만 갖고 사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변론이 열리지 않는데 엊그제 형사 재판이긴 하지만 베트남에 국제 결혼해가지고 왔던 그 부인이 이혼하면서 애를 베트남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게 미성년자인지 영아인지 유기죄 이런 거의 성립 여부를 공개 변론, 요새 재판이 공개되고 방송까지 하는 것의 취지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 한번 중계를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공개를 방송으로 하는 그 첫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그 형사 재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하급심에서는 무죄로 했는데 지금 검찰이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심리가 되고 있었던 형사사건이 저번 주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상고심은 변론이 원칙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참고인의 진술 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열릴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없다. 상고심은 사후적으로 사후심이고 법률심이다. 법률심. 이런 이야기를 저번 때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항소가 됐다라면 항소심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판결이 송달된 때로부터 또 2주간의 상고, 이 기간, 상고 기간을 기다려봐서 상고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고 항소심에서 단계에서 그 다음에 상고가 있다면 상고심에 이제 2심이 돼서 상고심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즉 상고한 사람의 불만에 대해서 대법원이 인정 안 해서 기각되면 신급제에서 우리는 3심제에서 이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있는 단계가 없죠. 상고심에 상고한 사람의 주장을 인정 안 하면서 기각을 시키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반면 상고한 사람의 이야기가 뭔가 맞는 얘기를 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대법원이 그 원심이라고 해서 항소심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온 그 원심 판결을 그때는 취소한다는 말을 안 쓰고 어떤 용어를 써요? 파기한다는 말을 쓰죠. 파기. 그리고 스스로 자판하는 게 아니라 상고심은 환송하는 게 원칙이죠. 자판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환송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파기환송 이런 말이 입에 뱉던 거는 대법원이 상고한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줘서 즉 법률적 어떤 해석 적용이 문제 있다라고 한 것을 받아줘서 사실적인 것은 더 이상 거기서는 다투지 않는 게 원칙인데 법률적인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의 입장에서의 해석 적용 등을 문제 삼았던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해서 내가 볼 때는 A라는 법률적 해석 적용이 아니라 B라는 법률적 해석 적용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파기 환송을 하면 그 하급심에 다시 와서 원심에 와서 그런 법률적 해석 적용은 기속을 받아요. 대법원이 상급심으로 최고법원이니까 거기에서 말해준 대로 가지고 사실을 놓고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우리가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할 때 더 이상 상소할 수 없으면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그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는 어떻게 됐는지는 하나님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강행적 공권적 판단으로 신급제 속에서 3번 싸울 기회를 본인이 충분히 다 싸웠던 아니면 스스로 항소나 상고를 포기 안 했던 확정이 되면 그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그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돈 줘야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갚아라 라는 식으로 확정됐다면 실제 피고는 억울해도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진실은 자기는 진짜 하늘에 맹세코 1억 원을 빌린 적이 없다든지 빌렸지만 갚았다든지 라는 상황이 있더라도 강행적 공권적으로 법원이 1억 원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것으로 가요. 그러니까 실체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법원이 소송을 해서 내려준 그 판단이 하나님이 아는 어떤 실체법적인 법률관계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강행적 공권적으로 보면 소송을 거쳐서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두 당사자 간의 관계는 갚아야 되는 소비대차가 있었다든지 변제를 안 했다든지 해서 갚아야 되는 그 관계로 이제 당사자는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판력이라는 이제 실질적 확정력이 생긴다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분쟁이 마무리되고 해결되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꼭 판결만에 의해서 이 분쟁이 마무리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용어를 썼죠. 처분권주의가 소송 종료 단계에서 발현되는 것으로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응낙, 재판상 화해라는 소송 종료 단계에 있어서 처분권주의의 발현. 위에 거는 천결은 이제 소를 제기했다는 의미에서는 본인이 한 것이지만 마무리는 법원이 강행적 공권적으로 마무리 이제 됐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밑에는 처분권주의라고 해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소취하하겠다라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서 피고가 소취한다는 개념은 설정할 수는 없죠. 소를 제기했던 사람이 소를 취하한다. 그다음에 청구의 포기 일락은 청구 그 자체의 이유 없음을 원고가 인정해버린다. 청구의 인락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청구의 포기는 실체법에서의 권리의 포기에 비슷한 거고 청구의 인락은 실체법에서 채무를 승인하는 거와 비슷한 건데 그것에 따라서 청구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처분권주의라는 개념으로 포기, 인락이 작동해서 소송이 종료되는데 청구의 인락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라고 저번 때 이야기를 해줬죠. 그 다음에 재판상 화해라는 것에 의해서 소송이 종료된다. 재판상 화해는 사법상의 화해계약하고 대칭되는 개념이고 재판상 화해 속에는 소송상 화해랑 그 다음에 제소 전 화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화해의 본질이랄까 속성은 호양이죠. 100대 빵, 0대 100. 이건 청구의 포기 인락은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인데 재판상 화해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양보를 서로 해야지 100대 빵, 0대 빵, 0대 100 이렇게 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양보라는 것에 의해서 분쟁이 마무리된다라는 거죠. 제소전 화해는 사법상의 화해를 그 자체는 화해계약인데 그걸 공적인 법관 앞에서 증명받는다는 개념을 투입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분쟁의 해결에 대해서 법원 앞에 가서 소 제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화해되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받아서 사법상 화해보다는 법관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소송법적으로 의미 있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우리가 화해라고 하는 건 소송상 화해라고 해서 소송 도중에 상호 양보에 따라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가 처분권주의 발현이기 때문에 순수한 민사사건과 달리 여러분이 행정법에서의 행정사건, 그다음에 가족법 관계의 가사사건 등이 있는데 행정사건과 가사사건은
어떤 공익적이라든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사자가 맘대로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성격이 강해요. 어떤 행정적인 어떤 이런 거는 공익적과 관련돼서 공권력의 어떤 일반 시민에 대한 이 법률 관계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막 당사자끼리 맘대로 그래 하고서 뭐 결정되는 것이 인정되기가 그 속성상 인정되면 안 될 그런 성질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사 같은 사건도 막 이런 친자, 혼인 뭐 이런 것 등을 당사자가 완전히 맘대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속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이런 행정소송과 가사소송은 처분권주의가 그럼 작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혹시 소치하라는 처분권주의 발현이 실체법적인 이 권리에 대해서 맘대로 한다라는 전제에서 수송상으로서도 그 처분의 자유를 인정한 처분권주의로 나타나는데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함부로 그런 걸 인정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에서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구의 포기 인락과 재판 상황에는 이런 가사나 행정에서는 함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해요. 함부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 처분의 자유의 실체법적인 권리에 대한 처분을 가사나 행정에서는 함부로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송상에 있어서도 그 처분에 따른 어떤 소송 종류를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봐요. 반면 소외취하는 설사 그렇더라도 소취하는 상관없이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직권주의적 개인의 처분권을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혹시 처분권주의의 발현인 이런 소외 취하나 청구의 포기 인락이나 재판상 화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어떻겠는가 한번 2차적인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소외 취하는 가능하다. 청구의 포기 인락과 재판상 화해는 뭔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민사사건에 대해서 가사 행정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점을 한 번 더 체크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이 종료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소외취하만 또 다시 들어가서 보면 소외취하에 관한 조문은 266조와 267조가 아마 있을 거예요. 소외취하에 대해서는. 소외취하는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해요. 소취하가 되면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돼요. 그래서 그 사건이 법원에서 다루어지다가 없었던 것으로 가요. 그래서 저번 때 시간에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취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판결이 확정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열리다가 소를 취하겠다라고 원고가 하면 소송 계속이 소멸돼요. 물론 원고가 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피고는 열심히 방어를 했는데 갑자기 와서 발 빼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승부 계속 보고 싶다. 너가 지금 와서 왜 꼬리 내리느냐라고 한다면 피고가 동의를 안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취하는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의사는 약간의 그 어떤 피고와 연관돼서는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소취하겠다라고 밝히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소취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피고가 본안에 관해서 다투기 시작한 뒤로는 피고도 응소해가지고 한판 싸워보자라고 이제 나서고 있었던 상황으로 들어갔다면 피고가 노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피고가 동의 안 해주면 원고가 소취하에 대해서 의사로서는 했지만 피고로부터 그 부동의가 나온다든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 입장에서는 본안에 관해서 다퉈서 이기는 것으로서 뭐 분쟁을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원고가 꼬리 내린다니까 없었던 것으로 가겠다니까 피고 입장에서 뭐 동의해 줄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 희한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피고가 뭐 왜 꼬리 내리느냐 끝끝내 승부 보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 뭐 피고 입장에서는 어차피 없었던 일로 가서 분쟁이 마무리된다라면 동의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고가 소를 취하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소가 취하되면 이제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이 돼요. 그래서
분쟁이 종료되는 거죠. 물론 그 분쟁이 무슨 어떤 결과를 남기면서 종료되는 건 아니죠. 소치하는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가서 뭐 종료된다는 거지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결과가 남으면서 마무리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반면 청구의 포기일락도 어떻게 본다면 마무리되는데 뭐가 남는 것 같지 않지만 여기는 남아요. 포기일락이 되면 그게 조소화돼요. 그러니까 조소가 꾸며져요. 서면이 만들어지면 그 서면은 220조 저번 때 얘기했듯이 관련되는 조문인데 220조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이런 조문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돼요. 확정 판결처럼 소송이 종료되는 효력이 있고 그 내용의 이행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돼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 집행 권한이란 용어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기판력까지 있느냐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기판력이라고 해서 이제 그 두 당사자 간의 관계는 아까 말한 대로 판결이 확정돼서 실제 하느님이 아는 진실은 어떤지 몰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갚아야 되는 관계로 된다든지 하는 내용이 이제 다툴 수 없게 되는 건데 이 청구의 포기일락은 법원이 어떻게 본다면 관여 안 한 건 아니지만 법원이 관여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법원은 어떤 보충적이랄까 그 확인하는 정도만 개입한 거지 그 내용을 당사자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이렇게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이렇게 후원한 정도의 의미이지 당사자가 결정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하에 내려준 게 아니니까 확정 판결처럼 기판력이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약간의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정 판결과는 좀 다르다. 확정 판결은 국가가 관여해서 법원이 관여해서 강행적 공권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을 바탕으로 내려준 판단인데 반해서 이 청구의 포기일락은 그런 게 아니니까 함부로 기판력을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조문에 충실하게. 왜냐하면 이 220조도 있고 그 다음에 저번 때 얘기해줬던 461조에 준재심도 있고 해서 조문대로 본다면 기판력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실무의 입장인데 학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이유 때문에 기판력을 완벽하게 인정함에 있어서 약간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상 화해의 경우도 220조 조문이 똑같이 작동을 하고 461조 조문이 똑같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재판상 화해에 대해서도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기판력을 인정하느냐 부분에서 실무상은 인정하는데 학설은 기판력을 부정하는 입장부터 긍정하는 입장 그 다음에 절충적인 입장으로서 제한적으로 기판력을 긍정하는 입장 즉 기판력 부정설, 기판력 긍정설 그 사이에 낀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 등등 몇 가지 학설이 등장을 해서 청구의 포기일락보다 더 허쪽 재판상 화해 가면 그 이야기가 이제 많이 지면이 어떤 분량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소송 종료에 있어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하나 보죠. 소외치하는 소급적으로 소송 계속이 소멸한다. 어떤 키워드적인 중심 내용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 다음에 상급심에서도 가능하다. 판결의 확정시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원고의 소치하에 대해서 피고가 응소한 다음 이후부터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소송 계속이 소급적 소멸하니까 다시 똑같은 사건이 등장함에 있어서는 지장은 없다. 기판력 같은 개념이 없죠. 중복재소 같은 개념이 없죠. 왜? 중복재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인데 똑같은 사건이 나올 때인데 소치하는 뭐예요? 전소라는 개념이 소급적으로 소멸돼서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이다는 말이 없어졌잖아요. 소급적으로 소멸되니까. 그러니까 중복재소라는 상황이 나오지를 않죠. 그다음에 기판력이라는 상황이 나와요. 전소가 확정됐다. 다음에 똑같은 사건이 나왔을 때 기판력에 걸려서 두 번째 사건을 함부로 내면 안 된다라는 우리가 기판력의 얘기를 할 상황이 없는 거죠. 다만 중복재소 기판력이라는 상황은 우리가 결국 관계없음을 봤는데 그래서 하나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비슷한 뭐가 하나 더 생각은 해봐야 된다. 제소금지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267조 2항을 보면 제소금지라고 해서 한자 이렇게 쓰죠.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도 아니고 259조의 중복된 소재기 금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판력도 아니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라고 해서 216조의 기판력에 관한 조문이 지금 처음 한번 얘기해 주는데 그런 조문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헌데 소치하가 1심 단계에서 됐을 때는 상관없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소치하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 항소심에서 소치하를 했을 때 1심에 본격적인 알맹이 있는 판결인 즉 종국 판결 속에는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이 있다라고 했고 소송 판결은 소송 요건에 관한 거고 본안 판결은 진짜의 싸움에 관한 것인데 1심에서 진짜 싸움의 내용을 판단을 해준 본안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한 뒤에 그것을 없애는 소치하가 들어왔을 때 없앨 수 있는 것부터는 우리가 종전에 혹시 거기서부터도 그거 없앨 수 있는 건가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건 가능하다. 일단 우리 지금 법제도는 없앨 수는 있다. 본안까지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소치하해서 없앨 수는 있다. 그런데 그런 본안 판결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그런 판결을 소치하에 의해서 농락한달까 무의로 돌린달까 농락한달까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규제로서 제소금지라는 개념을 하나 들고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267조 2항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재차 소제기함에 있어서 금지시킨다. 그 전제는 1심 단계에서 했을 때는 제소금지라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 항소심, 상급심에서 했었을 때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했더라도 1심 판결이 소송 판결일 때는 상관없다. 1심의 키워드는 본안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소치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사례 문제에서 어떻게 조금 더 이것을 갖다 체크하냐면 1심 판결을 소각화 판결인 소송 판결로 설정한 상황을 주고 항소를 주고 항소했음을 주고 항소에서 취하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상황으로 해서 언뜻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부터 당황을 해요. 항소심 단계 잘 안 보는 단계에서 소치하가 나왔는데 일단 뭐하고 헷갈리냐면 소치하랑 항소치하랑 헷갈리지 마라 그랬죠. 항소심에서 소치하한 경우랑 항소심에서 항소치하한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 항소를 취하한 거랑은 헷갈리지 마라. 지금 상황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거다. 그래서 소치하라는 것을 딱 하고 제소금지 열심히 애워서 썼더니 어디서 탁 걸려버려요? 1심 판결을 본안 판결로 설정한 게 아니고 소송 판결로 설정한 것이면 항소심에서 소치하해서 제소금지 딸딸딸 애워가지고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1심의 본안 판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소송 판결이었으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제소금지에 걸리지 않고 그 사건은 전에 소치하로 없앤 것은 소송 판결 나왔던 걸 없앴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것은 다뤄준 바가 없으니까 제소금지에 걸리지 않고 2차적으로 똑같은 사건을 다시 내매 있어서 지장이 없게 된다라는 이런 상황의 설정에 그런 케이스가 사법시험에 한두 번씩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알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소치하에서 중요한 건 소치하에 있어서 지금 제소금지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부차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은 소치하를 애초부터 원고 피고가 하기로 합의를 바깥에서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하나 체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소치하를 하게 되는 계기는 당사자 간의 소송을 원고가 뭔가 못 참고 냈고 피고가 처음에는 한판 붙으려고 하다가 타협이 됐어요. 소송 바깥에서. 그래서 원고가 소를 취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도 안 되고 막 냈다가 스스로 뭐가 잘 안 맞아서 소치한다는 경우는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보통 소치를 하게 된 경우는 소송 바깥에서 타협이 이즈음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제 소를 거둔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설정인데 소 바깥에서 이렇게 타협이 되고 화해 같은 게 됐는데 그 화해 문구에 타협 문구에 그래서 너랑 나랑 이렇게 타협이 됐으니까 너가 소 냈던 것을 취하하기로 거기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치하를 하기로 한 계약적인 문구, 합의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뭐 그런 문구에 따라서 했든 뭐 그런 문구 없었더라도 타협이 돼서 했든 소를 취하해 주면 되는데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소치하를 또 안 해요, 이 사람이. 원고가 소치하를 안 해요. 그랬을 때 이 소치하를 하기로 한 합의가
어떻게 이게 작동하느냐가 하나가 문제 같아요. 실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소송 바깥에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원고가 소를 내고 피고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싸우려고 하다가 나름대로 타협이 됐어요. 소송 바깥에서. 소송 내에서 타협돼서 화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하여튼 소송 바깥에서 당사자끼리 어떻게 돼서 해가지고 뭐 그 내용이 화해가 아니라면 꼭 100대 100의 상황, 0대 100의 상황도 뭐 있을 수 있죠. 화해가 아니라면.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기네끼리 해결하는 것으로 타협이 됐어요. 그래서 원고가 소를 취하해주면 되는데 그 타협 문구에 소취하기로 한 것까지를 문구로 딱 넣어놨는데 원고가 소를 취하를 안 해요. 그럼 피고 입장에서 너 이렇게 해서 타협을 했는데 소취하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소송법적으로 그 소취하 자기네끼리 하기로 한 합의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건가에 대해서 사법계약설과 소송계약설의 어떤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법계약으로만 볼 거냐, 소송법적으로 의미 있는 계약으로 볼 거냐,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는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볼 거냐, 소송법적으로 의미 있는 소송계약으로 볼 거냐. 기본적으로 우리 소송법은 민법에서의 사법행위에 대해서 독립해서 소송행위라는 개념을 만들고 있고, 민법에서 권리 능력에 대해서 이쪽 당사자 능력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있고, 민법에서 행위 능력에 대비돼서 여기서 소송 능력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있고, 민법에서 어떤 요건하에 어떤 효과를 부여한 이 민법에서의 청구에 대칭돼서 이쪽 소송법에서는 소송물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법에서 독자적으로 뭔가를 여기서 설정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하고 있는데, 그럼 좀 아까 말한 소취하기로 한 계약을 소송법 독자적인 영역인 소송계약으로 볼 거냐, 그냥 민법 니들이 말하는 그냥 합의의 계약에 불과하다고 볼 거냐의 싸움인데 논란은 있어요. 근데 실제 통설 판례는 사법계약과 소송계약에 완전히 순수하게 보지 않고 사법계약을 기본으로 하긴 하는데, 실무적인 경우는 이렇게 실체법적인 것에서 완전히 떠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법적인 계약을 베이스로 하되 소송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도 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변권 발생설이라고 그래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러한 소취하기로 한 합의 등이 있을 때 그 성질을 사법계약으로 볼 거냐, 소송계약으로 볼 거냐의 논란이 있다. 그런데 실무는 사법계약의 바탕을 두되, 순수한 사법계약이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어떤 사법계약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 갚기로 했는데 안 됐으면 소송에서 돈 갚으라 소송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소취하 합의로 한 계약이 있는데 원고가 소취하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수한 사법계약처럼 이해한다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라라는 소송을 낼 수밖에 없어요. 만약 순수한 사법계약을 본다면. 근데 그건 너무 우회적이라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가매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사법계약의 기초를 두되 피고가 법원한테 처음부터 소취하기로 한 의사를 표시하라는 소송을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유지되고 있던 소송을 소취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거기다가 법원한테 가서 일러 바쳐요. 우리가 이런 합의를 했는데 얘가 지금 소취 안 한다고 일러 바치면 법원이 그 소송을 부적법 각하시켜요. 실체법적인 사법계약으로 보되 소송법적인 의미 있는 대로 끌고 들어와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소취 합의가 있으면 이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 소의 이익 개념 비슷하게 끌고 와요. 그러니까 소송법적인 영역을 끌고 와요. 왜냐하면 소취 합의했기 때문에 이 소송은 소의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쪽 단계로 와서, 그럼 소의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없으면 그 소송의 운명을 어떻게 시켜요? 부적법 각하시키죠. 그런 영역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그것을 항변권 발생설이라고 그래요. 왜 항변권 발생설이라고 하냐면 그렇게 항변을 할 수 있는, 발생을 시켜서 그 처리를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래요. 한편 순수한 소송계약으로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사법계약과 소송계약,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실무는 항변권 발생설이고, 지금 책을 보면 어디에 그 이야기가 있냐면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11-11 역번호까지 간 거예요. 11-11인데 여기서는 잠깐 여기 언급만 하고 다시 어디서 앞에서
소송행위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옆번호 2-11, 옆번호 2-11 부분서 충분히 설명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1-11에서는 간략하게만 얘기했고, 여기서 통설 판례 입장은 여기서는 명백히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2-11에 가면 항변권 발생설이 통설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법은 이게 전후좌우가 막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그런 절차기 때문에 차분히 법학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특히 민사소법은 이게 차분히가 안 되고 막 앞뒤가 지금 가고 오고 막 이래요. 지금 이 설명이 지금 교과서 상으로는 뒷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앞부분도 되는 거고 막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차분히 뭘 해보려면 좀 짜증이 날 거예요. 짜증이 나요. 이렇게 내가 차분히 여기든 여기다, 여기는 저기다 이렇게 지금 해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막 이게 전후좌우로 지금 막 엮여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본다면 11-11에 소송상 합의로서 소치와 합의, 소치와 계약이 있을 때 그 처리를 둘러싸고 그 속성에 대한 어떤 그것 때문에 다시 앞부분 가서 소송행위라는 개념을 익혀야 되는 그런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치와 합의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앞부분 얘기가 또 잠깐 또 하나 격가지로 나오네요. 11-12 그다음 보면 소치와 간주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네요. 소치와 간주. 소치와 그 자체는 아닌데 소치처럼 취급한다. 어디서 이런 게 나오냐면 어떤 앞부분 얘기예요. 소송이 막 진행 중인데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안 와요. 안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결석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는 자기가 별로 싸울 생각도 없어서 안 오는지 오려고는 했지만 뭐가 빵꾸 나서 못 오든지 해서 결석이라는 개념이 똑같이 학교 수업처럼 있어요. 소송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변론 기일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다만 선고 기일에는 출석하는 것이 요청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민사사건에 선고 기일에는 출석이 요청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변론 기일에는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즉 쌍방심리주의라고 그랬죠. 우리가 변론에서는 쌍방심리주의 이런 것을 하는데 변론 기일에 와야지 그게 완전히 충족되죠. 다만 쌍방심리주의라도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일에 대해서 언제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안 온 것까지를 다 맞춰서 쌍방심리주의를 하려면 거기까지 우리가 배려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쌍방심리주의라는 것은 결석한 거와 배치되는 게 아니라 결석한 것까지를 배려해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펼칠 기회를 줬다라는 의미에서 기일의 통지 같은 것이 제대로 갔다라는 정도에서의 쌍방의 심리를 배려해 준 것이지 실제 안 올 수도 있고 해요. 못 오게 되면 기일을 갖다가 변경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일 변경 등은 저번 때 얘기했듯이 소송에 있어서 싸움의 어떤 실질적인 것은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지만 절차 진행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간에 실제 싸움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주장을 펼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절차 진행, 순수한 절차 진행은 당사자가 좌지우지한다고 그랬어요? 법원이 한다고 그랬어요? 법원이 하고 그것을 직권으로 한다라는 의미에서 직권진행주의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주의와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는 당사자주의가 대립되고 당사자주의라는 속에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 없는 순수한 절차 진행은 당사자주의가 아니라 직권주의라고 그랬죠. 직권,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그래서 직권으로 진행한다라는 진행에다가 직권을 붙이면 직권진행주의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일의 진행 같은 것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니까 당사자가 이러한 변론 기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하여튼 출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한쪽 당사자가 출석 못하면 절차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가 당사자의 결석과 관련해서 앞에서 나오는데 지금 소치와 간주는 어떤 경우냐면 양쪽이 다 안 오는 거예요. 양쪽이. 그것도 나중에 이제 요건을 가서 보면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나 변론 기일이 열리고 있는데 꼭 연속될 필요도 없어요. 요번 하고 또 다음 4주 뒤에 또 잡았는데 또 안 온다 라고 연장 안 오는 것은 물론이고 설사 연장 안 오더라도 이 소송의 진행상 두 번째 또 안 왔었어요. 그리고 두 당사자가 다 같이 안 왔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당사자 간에 더 나아가서 둘 다 안 오고 그것도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법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얘네들이 왜 한판 붙자고 해놓고 소송 내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한데 한판 붙자고 해놓고서 두 당사자가 왜 한 번도 아니고 또 두 차례씩이나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원에.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 이놈아들이 소송 바깥에서 타협했는데 원래 소송 바깥에서 타협이 잘 됐으면 이 소송을 유지하는 것을 이제 쓱 내려야 될 텐데 우리 또 국민 문화는 어때요? 우리의 문화는 예약했다가 못 가게 되면 그냥 안 가는 문화지 친절하게 나 못 갑니다 이렇게 전화해 주는 문화 아니죠. 그죠? 너무 우리 국민을 비하했나? 응? 그러니까 좀 아까 말한 거 어떻게 했어요? 두 당사자가 두 차례씩이나 안 온다면 원래대로면 아주 어떻게 했었어요? 타협이 아까 됐다? 그러니까 소송을 깨끗하게 없었던 것으로 처리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두 차례가 안 오고 그냥 그 사람들은 해결하고 이거 그냥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이런 거 아니겠느냐고 법원이 생각한 거예요. 법원 내지는 우리 민사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법원의 그런 생각을 이 조문에서 내 생각에 둔 게 267조의 소치하 다음에 268조에 나오는 소치하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간주예요? 적극적으로 소치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소치하처럼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제도가. 그러니까 두 당사자 간에 이렇게 왜 계속 안 오지 하면서 그렇다면 이거 소치한 것처럼 취급해줘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나중에 문제 삼으면 30일 이내에 문제 삼으면 기일을 다시 한번 열어주는 기일 지정 신청이 30일 이내에 들어오면 다시 기일을 열어줄 수 있는 여지는 주고 있어요. 268조에 그래서 소치하 간주라는 이런 조문이 있고 정확한 요건은 연속적일 필요 없고 두 차례 불출석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양쪽 당사자가 안 왔을 때는 일단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줘요. 근데 그 다음 기일에 왔다든지 뭐 하면서 전개되다가 연속 포함해서 또 안 왔어요. 두 당사자 간에. 그러면 이제 기일 안 잡아줘요. 다만 당사자 측에서 30일 이내에 기일 좀 열어달라고 잡아달라고 하면 한 번 또 봐줘요. 30일 이내에 열어줘요. 그런데 또 안 왔어요. 언제 그 뒤에. 또는 30일 이내에 아무 말 없으면 그 단계에서 또는 30일 이내에 열어달라고 한 게 들어와서 요청이 와서 해줬는데 또 언제 안 오면 그런 단계에서 이 소송의 취급을 소취하로 간주한다라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다. 그게 조문에 왜 268조에 오고 있느냐? 266조, 67조가 소치하 조문이고 그 뒤에 곧바로 쫓아와서 소치하 간주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해되겠죠?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는 또 좀 나중에 언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이미 앞에서 지금 설명해 온 건데 여러분이 지금 못 들은 거죠. 그 부분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동영상 올려놓은 거에 보면 나와요. 그런 게 어디서 나오고 있으니까 보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소치하의 간주까지를 이야기하고 소치하의 키워드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청구의 포기 일락은 아까 말한 대로 가사소송, 행정소송에서는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왜? 거기에서는 실체법상 처분권을 완전히 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것이니까 소송 형태에서도 처분권주의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의 포기 일락을 완벽하게 인정함에 있어서 약간 추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청구의 포기 일락은 조소화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요력이 있다라는 걸 둘러싸고 기판력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기판력을 긍정하는 게 실무적인 입장이지만 학설은 반박도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키워드예요. 실제 실무상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다음에 11-18에 보면 그래서 소치하랑 청구의 포기일락, 소송상 화해 등에 대해서 구별해서 표로 만들어놨으니까 쭉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소송상 화해로 넘어올게요. 청구의 포기일락은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송상 화해로 넘어와서 큰 카테고리에는 재판상 화해 속에 소송상 화해, 재소전 화해가 있다. 상호 양보가 그 특질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는 상고심에서도 화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화해제도 속에서 그것을 갖다 법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화해라는 것은 당사자 중심이긴 하고 법원이 아무래도 이렇게 버티고는 있지만 당사자 중심인데 법원이 그 부분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가 화해 권고 제도라는 게 있다. 145조에 있어서 이거는 법원이 당사자의 얘기를 듣다가 당사자한테 이렇게 둘이 양보하게끔 하는 것을 어떤 것에서 한 발 물러서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화해를 이렇게 권유해서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형성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요. 이리저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해가지고 그 화해 권고를 해서 어떤 권고를 한다. 화해 권고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권고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225조에 가면 옆번호 11-28 보면 좀 아까 말한 화해 권고 145조 단계에서 이제 더 나가서 권고한 내용을 결정으로 당사자한테 이렇게 하라라는 식으로 결정, 권고에다가 플러스 결정까지 해서 225조에 보면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화해 권고 결정은 이제 요 판단으로 나간 거죠. 화해 권고 결정. 그래서 화해 권고 결정을 해서 판결 그 자체는 아니지만 결정이라는. 그러니까 법원에 그렇지만 판단이긴 하니까 불만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2주일 이내에 나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원래 순선 화해는 못 받아들이겠다 아니다의 단계는 화해가 성립하느냐 아니냐 단계에서 결렬됐겠지만 요거는 법원이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당사자가 못마땅했을 때 이의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225조 이하의 조문이 한 8개 뭐 쭉 있는데 거기 보면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는데 당사자가 그 내용에 못마땅하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하면 결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제로 구속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2주일 이내에 못마땅하면 당사자로부터 이의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해 권고 결정 제도까지 이해해 두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가 지금 쭉 11-28에 있고 화해 권고 결정이 그 다음에 11-29가 재소전 화해라는 게 있어요. 재소전 화해. 실제 재소전 화해 11-29는 상당히 많이 쓰여요. 재소전 화해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이 왜 재소전 화해는 원래 화해의 본격적인 의미는 상호 양보인데 실제 분쟁이 있지도 않는데 나중에 분쟁을 갖다가 판결이 아니고 이렇게 화해적인 절차로 하기 위해서 재소전 화해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결국 그 내용에 있어서 이행이 안 된다든지 했을 때 어떤 힘에 있어서 약간 더 우위에 서는 측이 나중에 예견되는 어떤 이행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재소전 화해 계약을 맺어가지고 재소전 화해를 해서 집행권한 같은 것을 뭔가 간이하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제도로서 상당히 재소전 화해는 많이 쓰여요. 약간 그 요건에 충실하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재소전 화해. 여러분이 재소전 화해의 문제점 민법에서도 봐요. 뭐 가등기 담보나 이럴 때 그게 이용되고 있어서 뭐가 문제 있다 뭐 이런 거가 나오는 그 재소전 화해 상당히 많이 이용되는 제도예요. 원래대로 할 때는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타협이 돼서 다만 순수한 화해 계약이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법원 가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공증받는다는 의미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분쟁이 있고 나서 이렇게 타협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처음부터 계약 관계에서 조금 갑에 의치해 있는 사람이 을을 미리 이렇게 올가매놓고 나중에 뭔가 못마땅하지 않게 되고 이행이 안 됐을 때 그걸 갖다 곧바로 그냥 그때 가서 타협되는 게 아니라 이미 타협적인 즉 타협적인 내용이 이미 갑에 의치해 있는 사람한테 좀 유리한 이런 내용으로 타협적인 내용을 딱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실제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의 그 시점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타협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힘에 있어서 약간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해버리고 나중에 손쉽게 탁 그걸로 올가매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쓰이는 게 문제 있다. 여러분 민법에서 가등기 담보와 관련해서도 조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재소전 화해가 있는데 이 경우에 화해는 뭐가 문제냐면 아까 우리가 소치 합의에서도 조금 나왔고 그 다음에 기판력에서도 조금 나왔는데 이 소송상 화해는 실제 민법상 화해도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아까 그 사법계약이냐 소송계약이냐
즉 사법행위냐 소송행위냐 이런 거에 논란이 되게 첨예한 그런 영역이에요. 사법적으로 화해한 거에 그쳤는데 이걸 법원에 갖고 와서 한다. 또는 소송 도중에 서로 양보했다. 즉 재소전 화해든 소송상 화해든 화해가 됐다라는 것의 실체는 사법적인 서로 양보 플러스 소송에서 화해가 되면 소송이 종료되고 기판력이 발생하는 소송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송계약으로 볼 거냐 아니면 소송법적인 의미는 다 제거하고 순수한 사법계약으로 볼 거냐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실무가 여기에 있어서는 소송계약으로 봐요. 요거는 순수한 민법에서의 화해계약이 아니라 법원에서 법관이 뭔가 절차를 그래도 이렇게 후원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화해가 됐다든지 하는 소송상 화해에 있어서 화해가 된 거는 서로 실체법적인 어떤 권리를 양보함에 그치는 그런 측면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소송을 종료시키고 더 나아가서 220조 461조와 관련해서 기판력도 있고 하는 소송법적인 의미 있는 행위로 보는 계약으로 보는 이런 의미에서 소송행위로 본다. 실무는 소송행위로 보고 그러니까 소송행위로 보는 입장에서는 기판력에 있어서 아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소송행위로 보는 입장에서는 기판력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기가 쉬워요? 기판력을 긍정하는 입장인가요? 순수한 사법행위면 소송법적인 영역을 인정 안 하고 사법적인 행위로만 본다면 기판력 개념을 끌고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 사법적인 행위니까 사법적인 행위로서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뭐가 즉 화해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화해를 했는데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나 그때 속아서 한 화해라고 했을 때 기판력이 있다는 의미와 없다는 의미의 확연한 차이는 뭐예요? 민법에서는 107조, 108조, 뭐 109조 이런 데 착오, 사기 뭐 이런 거에 의하면 그게 진짜 사기가 있었느냐 착오가 있었고 뭐 거기에 중요 부분에 착오의 요건을 충족하냐 아니냐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요건이 충족됐다면 취소시킬 수 있고 뭐 예컨대 불공정행위면 무효시킬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기판력이라고 말하는 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설사 내가 뭐 그런 게 있었어도 재심에 의하지 않는 한은 이제 번복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가 기판력이에요.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내가 잠깐 그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와서는 할 수가 없어요. 즉 화해에서 기판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좀 아까 양보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가 그때 뭔가 원래는 이제 예컨대 토지 인도 소송을 냈는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토지 인도 소송을 냈는데 그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아버지 묘도 있고 하니까 내가 딴 땅 대신 줄 테니까 이것만은 내가 네 말 인정 뭐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너도 좀 억울하다니까 그러면 이 땅 말고 저 땅 가져가라 너는. 난 이거는 우리 뭐 거기 선산이라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B라는 땅으로 해서 화해가 됐다고 쳐봐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B 땅이 이 받아들인 측은 그래도 A의 싸움 난 땅의 값어치 정도로는 인정을 하니까 받아들였는데 B 땅은 뭐 완전히 뭐 값이 안 나가는 땅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속았다. 네가 와가지고는 처음에 와가지고 그 보여준 땅 아니고 실제는 B라고 해서 자기는 했는데 그건 황당한 땅이었다. 지금 와서 나 이거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인정된다면 그게 기판력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거 인정 안 된다면 기판력이 긍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처럼 속은 게 맞다면 민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취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화해 내용을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기판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왜 화해 같은 경우에 기판력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부분에서 법원이 관여했다고 보면 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그 내용 형성은 당사자끼리 한 거예요. 당사자끼리 한 내용에 있어서 의사의 어떤 흠결이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의 흠결이. 이랬을 때 국가가 강행적 공권적으로 내준 판결은 기판력이 있어서 안 되는데 이 부분을 과연 220조의 조문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판결과 달리 이거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그런 내용이 결정되면서 소송이 마무리되기로 한 거였는데 그 의사에 뭔가 흠결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가 어떻겠느냐가 기판력을 부정하는 입장의 학설의 이야기인데 실무는 소송 행위로 보니까 기판력 부분에서는 어떻게 연결된다? 그런 사법적인 의사표시의 흠결 등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 행위로 본다면 얄짤없다라는 취지로 가는 이런 경향을 보이니까 기판력을 긍정하는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행위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꼴은 아니지만 그 경향은 소송행위로 보는 입장에서는 기판력을 긍정하는 입장으로 가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실무가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판력이 있다 없다, 사법행위로서의 의미가 뭐다,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다면 이 재판상 화해의 속성은 사법행위라는 입장도 있고 하지만 소송행위로 보는 것이 실무다. 그 다음에 소송행위로 보면서 기판력 부분에서는 기판력을 부정하는 입장부터 긍정하는 입장,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의 그 절충적 입장이 있는데 실무는 소송행위로 보면서 기판력을 긍정하는 입장이다. 220조, 461조가 조문상 근거다. 반면 학설은 이 성질을 사법행위와 소송행위를 짬뽕한류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기판력서도 제한적 기판력이라는 그 중간 영역에 즉 실체법적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면 기판력을 부정하려는 입장. 그게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이에요. 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체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의사표시의 흠결이 없다는 전제하에서의 기판력 긍정.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면 긍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그 중간에 제한적 기판력 긍정을 하는 그게 학설은 대충 그런 입장이 우세하지만 실무는 소송행위로 보면서 기판력을 긍정하는 입장이 실무의 입장이다. 이해되겠죠?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판상 화해를 둘러싼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소송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소치하에 대한 제소 금지를 이제 기판력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중복된 소지기의 금지와 관련해서 입체적으로 할 거니까 지금 소차에서의 제소 금지는 일단 개념만 살짝 얘기했고 지금 소송상 화해의 마지막 제소전 화해까지의 옆번호 11-29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 주로 기판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 소송 종료에 있어서 판결로 종결되는 거에 대칭되는 당사자 행위에 대해서 종료되는 경우를 설명을 했어요. 이해되겠죠? 질문. 질문. 없으면 수고했어요.